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근면한 상위 계층이 세상을 더 불공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2부에서는 이 상위 계층들이 교육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대학 진학 시스템 특성상 부가 대물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3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 2부 통해서 얘기를 한 것들이 다 이제 뭐 이런 이유로 능력주의가 문제다라는 마코비츠 교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3부에서는 실제로 능력주의 때문에 진짜 미국이 불공평해졌을까? 라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증명하기가 힘든 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미국 양극화 심해진 거는 우리나라뿐만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심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능력주의 때문이다라는 연결고리는 찾기가 힘들긴 한데 저 인과관계가 그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해석이야 다양한데 근데 뭐 두 분이 1, 2부에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능력주의 때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고소득자들이 근데 또 소득세율이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율이 있고 그거잖아. 원래 뭐 그 왜 그 연봉 몇 억대인 분들은 뭐 건보료를 몇 천만 원씩 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잖아. 소득이 높은 게 과연 진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미국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습된 사람들이 문제지. 네, 나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소득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게 눈을 굴리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주 작은 상류층 사회였던 그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약간 상류층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모든 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하류층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주의로 인한, 그러니까 미국식 능력주의로 인한 양극화가 생겨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능력주의 때문인지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 너무 많은 부가 있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더 먹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불평등도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파이를 나눠 가지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 파이가 일정 계층에 몰리게 되면은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책 내내 얘기를 하는 게 이 그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이 그 낳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문제점이나 단면 중 하나가 그 직업 간의 그거라고 했잖아요. 직업 간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업, 화이트 칼라 금융업은 되게 상위 계층인데 이제 중간 관리자 계층은 몰락을 하고 좀 그 밑에 계층들은 많이 못 가져가는 현상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남궁 기자가 얘기했듯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업종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동부에 있는 진짜 그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업들은 많이 가져가는 반면에 이제 중산층들이 가져갈 몫이 적어진 것도 사실인데 의식적으로도 좀 따져 보자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쇠퇴를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미국인들이 고등학교 중퇴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육이 그 정도로 중산층 사람들에게는 엄청 중요하진 않은 문제인 이유가 학교를 중퇴를 해도 어쨌든 살 수 있어. 되게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 인부도 맞아요. 트럭 운전사도 돈을 많이 벌고 뭐 우리야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건설사 인부 분들을 되게 막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고 막 너는 커서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급을 나누지 직업의 그러니까요. 급을. 그러니까 뭔가 유교적 전통이 있는 거겠죠. 뭐 조선시대 산업공상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전혀 그러니까 물론 금융 화이트 칼라 금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선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그 트럭 운전사나 이런 분들이 천대를 받지 않고 트럭 운전사들
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되게 자부심이 커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 트럭 운전사가 없으면 미국의 물류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넓은 땅덩이를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물류를 운송을 하는 거니까 되게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런 전통적인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IT 뭐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그 전통적인 노동이 자동화로 대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마 전에 본 게 골드만삭스였나 그런 유명한 투자은행이었는데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딩 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래 부서.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컴퓨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해보면 그게 트레이딩이잖아. 사고 팔고 하는 거. 골드만삭스는 그 트레이딩 담당 직원이 10명 이하였어요. 제가 그 봤던 숫자가.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의 모든 트레이딩을 10명 이하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은 다 개발만 하는 거예요. 다 컴퓨터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레이딩이라는 게 한마디로 증권사 하면 다 트레이더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미 기술로 다 대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원래 1000명이 하던 트레이딩을 지금 10명이 한다고 치면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을. 그럼 10명한테 1000명치 임금 뭐 더 주는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많이 먹는 거고 옛날에 1000명이면은 그냥 엄청 괜찮은 상류층 일자리였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지면서 최상류층 10자리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 지금 지적하는 그 문제가 아닐까? 결국 기술의 영향도 있는 거지. 기술의 영향이랑 그 다음에 중간층의 수도 줄어들면서 권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은 예전에는 뭐 트레이더 한 명이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직급에 있는 트레이더가 뭐 주식 거래를 승인을 하거나 그치. 검토를 했을 때 일일이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이 있어야지 아 이게 저 올바르게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뭐 검수를 한다던가 그쵸. 트레이딩을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그 컴퓨터를 해주니까 그 중간 관리자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지식이 없어도 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잡무 보는 분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치. 중간 계층의 그런 파워도 줄어들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도 그 숫자뿐만이 아니라 아예 권력 자체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본 게 옛날 요즘에 유튜브에 방송사들이 옛날 영상들 올려주는 거 봤는데 건축사무소 영상을 보여준 건데 진짜 그 테이블들이 끝도 없이 수십 개가 늘어져 있고 그 위에 도면 다 도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무소래요. 수십 명이 다 이거 막 팔걷고 그거 그리고 있어. 그 사람 다 기술자겠죠. 근데 요즘 그거 그냥 건축사 혼자 앉아서 CAD라는 프로그램, 그렇죠. 전산 프로그램 혼자서 왔다 갔다 몇 번 그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건축사 사무소랑 그러면 딱 한 명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수십 명이 다 좀만 고쳐도 도면을 다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그거 하는 분들 꽤 전문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그렇죠. 괜찮은 월급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힘이고 요번에도 저도 느낀 게 우리 그 요번에 썸네일 바꿨잖아요. 저번 주부터. 그렇죠. 원래 그 엄청 단순한 썸네일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처럼 바꿔봤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로 저 포토샵 아예 제 컴퓨터에도 없고 포토샵이 없거든요. 옛날이었으면 그게 포토샵 디자이너들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그냥 찾다 보니까 그냥 웹 브라우저에 있는 포토샵 하나랑 이렇게 그림을 따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프로그램도 아니야. 어떤 사이트에 그림을 딱 넣으면 그냥 그 인물을 딱 따줘요. 그냥 제가 이거 했더니 한 1시간 만에 그걸 배워서 그 썸네일 5분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량 생산의 산업혁명이네. 근데 이게 생각해봐요. 옛날이었으면 포토샵이 고급 기술이었으면 디자이너한테 돈 주고 맡겼을 일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저 같은 사람 돈 앉아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이러한 좀 중간 정도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렸다. 그럼 진짜 돈 버는 사람 누구냐면 거기에 들어갈 창의적인 배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이 또 심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부의 편중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이제 10명이 하는데 그 100명이 가져갈 임금을 10명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명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봐. 왜냐면 100명이 솔직히 100명을 고용해다 놓으면은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아닌 그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10명이 다 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져가는 그 시간 대비 노동 소득이 훨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걸 어떻게 그치. 봐야 되나? 그래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 보상심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나는 돈을 더 받아야지. 왜냐면은 요즘에는 워라벨 챙긴다고 하는 애들도 내 그래도 3분의 2는 받는데 내가 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난 맨날 반세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마코비츠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일을 하는 거고 정당한 노동 소득을 니들이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근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너네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직업을 갖게 된 거고 그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는 너네가 어쨌든 상위 계층에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되게 좋은 학벌과 학군과 이런 거를 배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명문대를 갈 수 있었던 거고 이 명문대에서도 뭐 너네들이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똑같이 열심히 해도 어쨌든 이제 명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중에 사회적 아웃풋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이동이 되게 저해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항상 계속 이거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잘난 사람들 때문에 불평등해진 건지 그냥 사회 구조가 불평등해졌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나왔을 뿐인 건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포토샵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 기술이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할 줄 활용해서 디자이너 비용을 아껴서 돈 버는 내가 나쁜 건지 그런 좀 약간 계속 이게 되게 딱 노동과 사회 구조만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책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막 전 세계적인 학자들 있잖아요. 논문 쓴 기계들 있잖아요. 뛰어난 논문 엄청 쓰는 분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분야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컴퓨터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그 천재들이 마구마구 논문을 써대고 뭐 계속 뛰어난 역작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계속 기생충 같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 그러면 계속 그분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어. 그럼 그분의 창작을 막아야 되는가? 라는 좀 고민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산주의의 그 딜레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가 몰락한 이유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를 되게 뭐라 그랬지? 비판하는 시각의 함정도 다 약간 그거예요. 사실 어쨌든 상위 계층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전체적인 아웃풋이 커져서 파이가 커지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능력주의 때문에 사실 뭐 좀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하층은 예전보다는 부유해졌다. 예를 들어서 그치.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확연히 줄었고 이제는 굶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바탈감이긴 하죠. 그 제 생각에는 미국은 한국처럼 시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사도 막 보면은 인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경력 채용 엄청 활발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뭐 맞다고 하죠. 능력대로 하고 뭐 왜 공채한번 붙었다고 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연줄 뭐 이렇게 아는 학맥 통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좀 막막하다는 게 심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난 사람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뛰어나니까 그걸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이 잘났어도 로펌에서 수백억 주고선 그 사람을 부려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가 문제란지는 알겠는데 참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거 되게 어쨌든 해결책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서 상위 계층으로 부가 편중됐을 뿐만이 아니라 상위 계층의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늘어난다는 게 일단은 문제점이라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도 최상류층들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문화도 잡히면서 그분들이 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미국에 엄청난 불평등이 생겼다. 그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 책 내에서도 이런 여러모로 미국이 헬조선화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죠. 헬조선이 되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이렇게 노동해서 돈 벌긴 힘들잖아요. 한국은 절대 못. 한국은 그것보다 더해. 이번에 그 빅히트 하이브 프로듀서님이 네. 400억 받아갔다잖아요. 연봉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말한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 보니까. 나영석 PD 뭐 몇십억 받고 이런 거? 그치만 내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게 그치.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의 학력이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은 워낙 크고 또 워낙 다양한 학교가 그치.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꼭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사실 막 우리가 못 들어본 그런 미국 대학 있잖아요. 되게 명문 사립대 중에 못 들어본 아이비리그가 아닌 학교도 되게 많죠. 네, 아이비리그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듣기로 이런 데서 스카이가 아니면 아예 서류 통과를 못 한다고 제가 그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그 계급을 따지고 맞아요. 이게 더 왜 그런 것 그러냐면 같아요. 그 대학이 좀 다른 게 미국은 학부 그 하버드나 뭐 이런 아이비리그 1년에 학부생 신입생이 1,000명, 막 2,00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이비리그 학교 곱하면 한 10,000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 인구 3억이 넘으니까 3억 6천만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초엘리트들인 건데 한국은 보통 서울 안에 있는 종합대학들이 한 4,000명씩 뽑아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4,000명 뽑아요. 그러면 스카이만 해도 12,000명이잖아요, 벌써. 네. 우리나라 인구 생각해봐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 상위권 대학들이 다 먹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요. 경희대는 5,000명이거든요. 1년에 뽑는 사람이. 많이 뽑는다. 그 미국은 아이비리그라고 해봤자 뽑는 사람이 한 줌밖에 안 되니까 주립대도 먹고 사는 거야. 다 이렇게 너무 그죠.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워낙 직장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치. 뭐 나눠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은 뭐 들어갈 직장들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딱딱딱. 있죠. 우리나라는 뭐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아니면은 뭐 로펌 아니면 뭐 그런 데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작은 나라에 많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맞아. 훨씬 경쟁 강도가 소국의 서러움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섬나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랑 비슷한 그 원래 그 행복도나 뭐 자살률이나 이런 거 보면 섬나라들이 좀 높대요. 낮대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섬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홍콩 뭐 그렇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싱가포르 생각해봐요. 이런데 근데 한국도 도시국가랑 비슷한 특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서울에서 뭔가를 결정을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행한 면이 심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지금 마코비츠 교수가 쓴 내용들을 보면서 뭐지 싶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문화를 100%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이 교수는 되게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화랑 예전에 있었던 양극화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라서 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뭐 책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클린턴 대통령을 비교하는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은 되게 중산층 출신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명문 정치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실 조지 부시 뭐 대통령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중산층이 있는 동네에서 그냥 물론 좀 크고 약간 으리으리한 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중산층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그 중산층들이 있는 동네에서 그냥 막 삐까뻔쩍한 베벌리 힐즈의 그 모던한 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저택에서 컸고 뭐 클린턴 대통령이랑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 비슷하게 놀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비슷하게 나중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한 다음에 비슷하게 대통령이 됐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뭐 우리 뭐 베벌리 힐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특수한 단계를 밟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미국은 평생 살면서 주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들도 많고 자기는 주에서 이렇게 많죠.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왜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죠. 얘네는 뭐 사람은 뉴욕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아요? 안 그나마? 하죠.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 분이라서 그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한국을 와보면 그러니까 책을 새로 쓰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을 겪으면은 이 사람은 미친 나라라고 하겠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봤을 때 이제 심각해져 간다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경쟁에 익숙해진 사회고 양극화가 심한 나라고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에 의한 세습이 심한 나라니까 사실 이걸 읽으면서 공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이게 미국 내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 이유가 예전보다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특히나 뭐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도 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1% 상위 1%가 99%의 부를 가져간다고 시위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아 이게 왜 그런 거지라고 짚어보는 또 다른 시각 중 하나가 돼서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저희가 조금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다시 조금 돌아와 보면은 다시 하는 질문인데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런 능력을 가진 월스트리트 이런 사람들이 물론 반감은 가질 수 있지만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더 좋은 생활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출신 배경이 중산층이 그 상위 계층으로 갈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왜냐? 교육 때문에 일단 당연히 출발선부터가 이제 그거고 출발선부터 불공평하고 이 평등하지 못한 출발선에서 이제 상위 계층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버리니까 게다가 중산층도 없어진 사회 구조적인 상황에서 그 부가 상위 계층으로 편중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상위 계층은 1시간 더 일을 할 때마다 중산층이나 그 하위 계층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간극을 좁히지가 못한다. 그래서 사회 계층이 고착화된다. 이게 저거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옛날에는 뭐 덴버에 있는 변호사나 뉴욕에 있는 변호사나 뭐 애틀란타 변호사나 한두 배 정도 월급 차이 났는데 지금은 뉴욕 변호사가 10배, 20배 더 버니까 옛날에 그냥 주에서 그냥 이렇게 뭐 변호사 동네 변호사에도 묵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위화감 조성이고 그렇죠. 불공평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도 사실 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뭐 그 정도로 끼리끼리 결혼하는 건 잘 없었나 봐요. 왜 아까 클린턴 대통령 예로 들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되게 그 아버지가 외판원이었고 뭐 이런 중산층이었는데 힐러리 그 클린턴 이제 영부인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는 그거잖아요. 되게 명문가의 딸이고 웰슬리 대학교도 나오고 되게 맞아요. 똑똑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가 남녀 구분 없이 다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클린턴이 없다.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클린턴이 엄청 잘생겨서 클린턴 대통령이 잘생겼나요? 클린턴이 진짜 흔하지, 잘생겨요. 흔하죠. 그 여자들이 정도면. 그 대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게 사람이 미소가 온화하고 그래서 힐러리도 되게 예뻐요. 그니까 그냥 킹카끼리 만난 킹카? 거지. 응, 그것끼리 만난 아니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집안 있는 집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기회가 박탈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진짜 헬화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화돼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게 되고 그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그 요즘에 소득 수준 높은 그 집안에서는 내 거를 2분의 1로 나누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 내 거를 2배로 불릴 수 있는 결혼하겠다. 그게 모토라고. 그 그러니까- 샌델 교수 책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더 식의 충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에 끌려가지고 너무 그냥. 다 이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한탕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저 마지막으로 들은 게 지금은 이혼하신 이부진 이부진 직함이 어떻게 되지? 이부진 호텔 씨랑 신라 사장이시죠? 사장 네. 이부진 네네. 사장이랑 이무제 이무제 전 상무 고문 뭐 네, 부사장 아무튼 전 남편. 네. 네. 그 둘의 러브 스토리였는데 이제 뭐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능력을 이렇게 최우선시하는 세상이 뭐 예전 계급제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3부는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